지금부터 성남형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 전략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미나 사회를 맡은 성남시 도시정비과장 박상섭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김도년 교수님께서 참석했습니다.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김영욱 교수님께서 참석했습니다. 조선대학교 디자인학부 문정민 교수님께서 참석했습니다. LH 박효열 지역균형재생처장님께서 참석했습니다. 중앙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배운규 교수님께서 참석했습니다. 국토부 이재평 주택정비과장님께서 참석했습니다. 유진 도시건축연구소 조준배 본부장님께서 참석했습니다. 경실련 도시계획센터 최봉문 이사장님께서 참석했습니다. 김요섭 경기지역본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님, 은수미 성남시장님의 개사를 영상으로 시청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입니다. 성남형 공공주도 재개발 사업 추진 전략 정책 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에 온라인으로 남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공공성을 살린 성공적인 재개발 모델로 호평을 받고 있는 성남형 재개발은 다른 도시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가옥주와 세입자가 모두 다 상생할 수 있고 또 함께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또 이 영상을 또 시청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불편하고 힘든 일이 많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중원구 국회의원 윤영찬입니다. 재개발 지역 내 주민분들의 의견 하나하나를 직접 듣고 말씀 나누고 싶지만 부득이 그럴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주민 참여, 주민 만족, 주민 행복이라는 세 가지 기본 원칙 아래 재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남형 공공재개발 추진전략 방안 모색 정책 세미나를 통해 주민이 최우선이 되는 공공재개발 사업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과 제도 수립으로 성남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주민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는 성남형 공공재개발 모델이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장 은수미입니다. 성남시 공공재개발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원도심 공공재개발 사업 정책 세미나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겠지만 성남시는 1970년대서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살던 분들이 외지로 다시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성남에 재정착할 수 있는 그런 순환 재개발 방식을 확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세 자영업 분들 역시 재정착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근거를 마련하는 것. 단지 특정 구역의 개발이 아닌 그 구역과 그 옆 구역 혹은 성남 전체 간의 연계를 그리고 경관과 공공 디자인까지를 살펴보는 그러한 개발로서
저희들이 지금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의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 항상 열심히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이하경 의원님, 그리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님의 축사의 말씀을 연속적으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양시 만안구 출신 국회의원 강덕구입니다. 오늘 성남형 공공주도 재개발 사업 추진 전략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재개발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건물을 부수고 그리고 새로 짓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상권은 죽고 그곳에 살던 주민들은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 사업은 삶의 터전은 그대로 살아있고 그리고 원주민들은 안정적으로 다시 정착하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미래도 보장합니다. 오늘 정책 세미나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그리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도 거듭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양시 동문구갑 국회의원 민병덕입니다. 기존의 공동체를 붕괴시키는 획일화된 재개발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을 고려하고 주민과 상인분들의 재정착을 위한 성남형 공공재개발 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형성, 일자리 창출 및 혁신 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안양 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오늘 정책 서밋에서 논의될 의제들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에 귀 기울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지만은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성남 2030 공공재개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도 타 지자체의 좋은 롤모델이 되기를 기원하며 저 또한 국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군포시 국회의원 이하경입니다. 성남형 공공주도 재개발 사업 추진 전략 정책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성남형 공공주도 재개발 사업의 성공으로 군포 발전 계획에도 좋은 영향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정책 세미나와 성남 2030 재개발 시행을 통해 공공 재개발에 대한 홍보와 제도 정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라며 저 또한 국민 주거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입니다. 공공주도의 재개발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성남시 공공재개발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년 전부터 공공재개발에 씨앗을 뿌린 곳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성남형 순환정비로 공공재개발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세입자들의 입주 대책을 마련한 후 정비사업에 들어가는 순환정비를 통해서 주민들의 재정착을 돕는 것이 큰 강점입니다. 쫓겨나는 재개발이 아니라 지역과 주민이 상생하며 더불어 사는 따뜻한 재개발입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성남시 공공재개발 사례가 널리 공유되고 다양하고 실질적인 대안들이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정부도 여러분과 소통하며 힘껏 돕겠습니다. 성남시의 멋진 내일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변창흥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님의 환영사를 영상으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훈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태현 의원님과 윤영찬 의원님, 은수미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세미나를 지원해 주신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님과 발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신 각계 전문가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전문가분들과 함께 성남형 공공재개발의 공공성과 실행력, 혁신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 추진 전략을 모색함으로써 성남시 구시가지와 신도시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재개발의 활성화의 새로운 물꼬를 틀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희 LH는 성남시 2030 재개발을 비롯해 서울 권역 및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의 성공적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귀중한 세미나를 마련해 주신 김태년 의원님과 윤영찬 의원님, 은수미 시장님, 그리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성남형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 전략 방안 모색 주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총괄건축가이신 단국대학교 홍공규 교수님이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를 받은 단국대 건축학과 홍규구입니다. 예, 보시다시피 1970년에 광주 대당지 조성 이주 계획이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도 있었고 또 그분들의 시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 당시만 하더라도 1층에 단독주택 위주의 20평 단위로 개발된 것은 그렇게 주거환경이 열악하지는 않았지만 89년도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그 당시에는 주택 공급에 굉장히 획기적인 역할을 했지만 이제서는 그런 환경이 실제적으로 개선해야 될 대상으로 바뀌고 있다. 성남 원도심의 도시 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구 이탈 또는 산업재 정감률의 감소. 그러니까 예전에 성남시가 가졌던 그 영광은 차츰차츰 쇠퇴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이와 함께 기반 시설조차도, 즉 50년 전에 만들어진 그런 기반 시설조차도 현대의 도시 공간에 적응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있고, 이것을 좀 더 데이터로 분석을 해보면 노후불량 건축물이 굉장히 높은 비율로 나와 있고요. 또한 구릉지에 건축물들이 입지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노약자 또는 차량의 접근성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곳이었습니다. 90% 이상의 노후 건축물이 있는 곳을 1차적으로 대상으로 해서 2030 성남시 재개발 사업구역을 1차적으로 지정을 했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성남 원도심을 개선해서 성남시로서 온전히 이름이 불려질 수 있을까, 이게 본 과업 또 본 연구의 핵심이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성남 원도심과 관련해서 성남시의 그동안 노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성남시는 굉장히 차근차근히 기성시가지를 정비하는 사업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2010년, 2020년, 2030년까지 차근차근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고요. 1단계는 거의 완료가 되어 있고 입주도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미 은수미 시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순환 재개발의 성과가 재입주율을 통해서 저희는 확인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 2단계가 착공이 되거나 철거의 과정을 거치고 있고, 3단계는 이제 주거 생태계의 보존을 넘어서 상업 생태계, 도시 생태계에 보존하는 그러한 노력으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1단계 정비 사업의 성과에 관해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여러 전략들을 썼습니다. 용적률 완화라든지 또 성남시의 재원을 선지급한다든지, 커뮤니티 보도에서는 많은 얘기들이 올라옵니다. 성과가 있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열심히 참여했는데 그만큼 효과가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사업은 주민들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기 때문에 20평 내외의 건축물들이 획기적인 개선을 하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노력들도 이제는 또 다른 방향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적어도 앞에서 개발과 관련해서 주거 생태계를 살리는 것과 함께
이제는 상업 생태계, 도시 생태계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재생 전략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정비 사업에서 설문조사는 기본적인 항목들만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도시 생태계에 관한 모든 항목까지 저희가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한 가지씩 보면, 첫 번째, 기본적으로 현재 살고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다시 재정착하기를 굉장히 희망을 하고 있다.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존에 저희가 조사하지 않았던 영역들입니다. 그러면 상인들은 어떠냐? 상인들도 재정착하고 싶어 하느냐? 기본적으로 보면 상인들도 생각보다 재정착을 가정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찬성률을 보이고 있었고요. 재영업 의사 비율이 50%가 넘게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아쉽게도 재개발을 하게 되면 이 상인분들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입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주 대책 마련뿐만 아니라 다시 재입주하는 부분도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한 그 상가는 단순히 칸막이 분할이 아니라 그래도 디자인적으로 지역의 아이덴티티가 될 수 있는 그런 상가를 원했습니다. 또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그분들이 재개발 사업에서 그동안 가졌던 생각, 선입견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 만약에 상인들조차도 저희가 재정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면 굉장히 획기적인 공공주도의 재개발이 되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주거 생태계는 나름대로 순환 재개발을 통해서 조금의 효과를 저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상업 또는 산업 생태계를 살려야 된다. 예를 들면 세입자 재정착을 위해서 공공임대상가를 하거나 또는 순환형 주택을 좀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서 이 부분에 주민들의 요구를 저희가 철저히 반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입니다. 기본적으로 주거 유형 또는 세대 계층들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성남 구도심에는 1인 가구 비율이 약 30%에 이르고 있고요. 그 부분들은 청년과 노인층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양한 계층 또한 구룡지의 형태를 장려한 또는 고려한 디자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원칙입니다. 적어도 생활간호나 역세권 지역은 컴팩시티의 개념을 이용해서 보다 다양한 계층들이 또 사회적 약자들이 입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저희가 마련을 해야겠다. 일곱 번째는 이미 도시재생 사업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노력입니다. 다양한 생활 SOC 관련된 지원과 사업들을 심지어 여기 있는 공공 재개발 사업에서도 도입을 해야겠다. 그중에 주요 운영 주체는 주민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시의 관계 부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로는 스마트 인프라 및 스마트 관련된 기술을 활용하는 곳입니다. 이미 성남시는 퍼스널 모빌리티가 판교에서는 굉장히 장려되고 있고요. 또 하이테크 밸리의 장려를 위해서 약 3,000대 분량의 퍼스널 모빌리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인 자동차와 스마트 환경, 스마트 보안과 관련된 기술들은 설계 공모시에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환경 친화적인 공동주택단지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에 한 9가지 정도 요소를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적용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큰 관건이었습니다. 아마 이런 관건을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미 성남시와 수십 차례의 회의를 진행을 했었고 그 결과를 오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가지 원칙은 크게 한 6가지의 내용으로 저희가 반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적어도 재개발 사업은 기존의 도시재생 생태계를 철저히 고려를 해야겠다. 예를 들면 수진일과 신흥일,
신형 3구역은 역세권과 인접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역세권과 관련된 상업 생태계 또는 산업 생태계, 일부 업무 생태계를 저희가 살릴 수 있도록 그러한 시설을 마련을 하게 되고요. 태평 3구역은 이미 가천대와 연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과 관련된 창업 생태계, 대학생 주거들을 철저히 여기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 방향을 도출을 했습니다. 또한 상대원 3구역은 바로 옆에 성남 하이테크밸리와 연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이테크밸리에 있는 거주자와 함께 코워킹 스페이스 또는 창업인을 위한 주택, 이와 관련된 시설을 제공하는 것으로 기본 원칙을 정했습니다. 두 번째, 그런 원칙들은 무엇으로 제공할 것이냐? 저희는 기존에 있는 시설, 특히 도로 등 공공용지를 저희가 활용을 해서 복합용지라는 개념으로 이 공간들을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일자리 지원을 위한 주택이 제공될 수도 있고요. 공유 시설이 제공될 수도 있고, 사회적 경제 융합 지원센터가 될 수도 있고, 공공임대 상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이런 예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탈리로 변해 그러한 복합용지를 통해서 기존 영세 상인을 위한 연동형 공공상가라든지 또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통해서 제공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단계적 주민 거버넌스 모델입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성남 본도심에는 굉장히 많은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미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고, 이분들과 함께 LH와 현재 있는 주민 또 사회적 경제 조직인 중간 지원 조직과 전체 단지 구성원과 함께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재개발 단지에 도시재생적 수법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원칙입니다. 건축 특화 계획과 관련된 것인데, 여기는 설계 공모를 통해서 이 부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적어도 1인 가구, 세대 분리형 신혼 부부들을 위해서 다양한 평면을 제시를 하고, 이런 부분은 공정한 설계 공모 시스템을 통해서 만들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적어도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단지는 외부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단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은 공동체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커뮤니티 가로, 또는 공동체의 자연 환경을 보존하는 그린 가로, 이런 다양한 테마 가로의 도입을 통해서 단지의 특화를 저희가 유도하고자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신흥일과 수진일 같은 경우는 공원과 연접해서 다양한 생활 SOC 시설들을 제공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 내용들은 결국은 앞에 있는 복합용지와 함께 공공성을 굉장히 정진시키고, 이러한 시설들을 주민과 함께 관리하는 개념으로 유도를 하고자 합니다. 여덟 번째와 아홉 번째는 스마트 제로 에너지 구축을 위해서 건축 공모 시 반영해서 적어도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주거 공간, 층간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자재, 그리고 범죄나 재해, 교통으로부터 저희가 안전하게 또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 그리고 에너지 저감을 위한 방안들을 저희가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LH 경기지역본부에서 재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균형재생처 박진서 부장입니다. 이번에 발표할 내용은 성남 공공재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공공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입니다. 먼저 내용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 최근에 56 및 84 부동산 대책을 통하여 수도권 주택 공급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공공 재개발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서 공공 재개발 용어에 대한 혼선이 있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성남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 재개발을 포함하여 LH나 공공 시행자가 기존에 재개발하는 사업이 공공 재개발의 광의의 재개발 개념이라면, 그 5, 6 대책에서 발표한 공공 재개발은
주택 공급 활성화 지구라는 새로운 지구를 지정을 하고 그 안에 공공 시행자가 임대주택 공급 의무를 준수하면서 시행하는 그 재개발 방식입니다. 그래서 공공 재개발의 어떤 한 부분이며 협의의 공공 재개발이라고 보시면은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발표할 내용은 지금 그 성남 재개발 방식이 가장 이제 모범적이고 그 다음에 활성화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성남 재개발 그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현장에서 이제 고민한 내용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이제 서로 공유함으로써 지금 서울에서 추진하는 그 공공 재개발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나아가서는 그 수도권으로 그 공공 재개발을 좀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길 기대하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는 많은 재개발 사업장이 사업성 부족이나 조합 내외부 갈등 등으로 장기 정체 중에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서울은 재개발 구역 중 102곳이 구역 지정 이후에 10년간 조합 설립에 실패하였습니다. 또 경기도 같은 경우는 29곳이 정비 예정 구역이나 정비 구역 지정 이후에 조합 설립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국토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약 107건의 재개발, 재건축 비리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공공이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투명성이 보장이 되고 통합심이나 행정 절차 간소화를 통한 신속한 사업 추진 그리고 사업성 개선이 가능한 공공 재개발을 통한다면은 정체된 재개발 사업을 보다 정상화하고 주택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민간 재개발 현장에서는 세입자하고 영세 상인 등의 원주민에 대한 재정착 기반 마련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주택 세입자에 대해서는 주거 이전비나 이사비 그리고 상가 세입자에 대해서는 휴업 손실 보상이나 영업 폐지 보상만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지금 서울에서 나타나고 있는 재정착률이 평균 아까 홍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15% 지금 내외입니다. 반면에 순환 정비 방식을 도입한 성남 재개발 사례를 볼 때 2014년에 준공된 성남 1단계 재정착률이 50%를 상회하고 있으며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2030 그 재개발 그 설문조사를 통하면은 원주민의 약 83%가 재정착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남 재개발 방식인 순환 정비 방식 그리고 저희가 2030에서 지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공공 임대상가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공공 재개발 활성화 방안으로 발표한 내용 중에 원주민에 대한 많은 지원 대책 등을 활용한다면은 앞으로 보다 높은 원주민 재정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제도 개선 방안입니다. 이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은 현재 성남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모범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제도를 도입하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성남 재개발을 하면서 현장에서 느낀 그 고민에 대한 그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정법 101조 사항으로서 현재는 주거 환경 개선 구역과 재개발 사업 중에서 도시 영세민을 이주시켜 형성된 낙후 지역의 재개발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시 영세민을 이주시켜 형성된 낙후 지역이라 하면 성남의 원도심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공 재개발로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구가 공공의 기능이 강하다고 하면 재건축은 민간 영역입니다. 재개발은 공공과 민간의 한 중간 영역쯤 되는데 공공 재개발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같은 공공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무상양여된 그 토지에 대해서는 현재 기존의 법에 있는 대로 사업성이 열악한 지구에 대해서는 주민 부담을 낮추는 대로 사용을 하고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좀 양호한 지구에 대해서는 생활 SOC 확충이나 공공 임대상가 건설 등을 통한 공적 기능을 수행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국가 지자체 재정 지원 확대입니다. 이 부분도 국공유지 무상 양효와 맥을 같이 하는데, 현재 도정법 제95조에 보면은 정비 기반 시설이나 임시 거주 시설 등에 대한 그 우선 공급할 수 있는 보조 및 융자가 가능한 사업으로 주거 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 중 도시 영세민을 이주시켜 형성된 낙후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공공 재개발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또 도정법 95조 2항에 있는 지자체 지원 부분인데, 이 부분은 현재 주거 환경 개선 사업만 해당이 되는데 공공 재개발도 포함을 시키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공이 재개발하는 지구에 있어서는 기존의 주민에게 전가될 수 있는 기반 시설 그 부담에 대한 걸 국가나 지자체가 유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비기금, 주택도시기금 지원 확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자체에서 현재 정비기금 관리나 운영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고 있어 각 지자체마다 정비기금 조성 규모가 상이합니다. 지금 성남시가 모범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자체별로 편차가 상당히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자체 표준 조례를 신설하고 정비기금 활용 및 사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 하나는 주택도시기금 지원 부분입니다. 여기는 지금 이주비에 대해서는 전국이 지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최근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사업비는 지금 총 사업비 50%를 연 1.8%로 사업비 융자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 5, 6 대책에서 일단은 서울에 한해서 이제 적용을 할 예정인데, 이 부분도 수도권 확대를 한다면은 공공 재개발이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빠른 시일 내에 확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순환형 주택 범위 확대입니다. 지금 순환형 저희가 주택으로 쓸 수 있는 주택은 행복주택하고 국민임대주택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계층을 구분해서 50% 이내에서 순환형 주택으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공특법 시행 규칙 조항이 지금 신설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계층 구분에 따라 50% 이내 우선 공급이나 또 계층 구분 없이 30% 이내 우선 공급이 임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임대주택을 지역별로 해서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국민임대 같은 경우는 현행 기준은 전체 세대수의 50% 이내에서 순환형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공특법을 기반으로 한 순환형 주택 운영 지침을 다시 제정한다면은 기존과 같이 전체 세대수의 50% 초과도 순환형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금 다양한 그 임대주택이 있는데, 임대주택을 유형을 지금 통합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지금 순환형 주택으로 쓸 수 있는 범위를 추가로 확대한다면은 지금 앞으로 지금 성남에서 추진하고 있는 순환 재개발 방식을 타 지자체에도 확대 적용하기가 용이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업 추진 절차 간소화 부분입니다.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는 현 기준은 총 사업비 1,000억 원 및 국가 재정 5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이 대상입니다. 그런데 공공 재개발은 제외하자는 것입니다. 이 제외하는 사유는 공공 재개발은 그 주민 주도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성남이나 기타 지역에서 하는 재개발 사업이 저희가 총괄 사업자 관리자 역할을 하고 나중에 원가 정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예타에서 제외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재부나 해서 계속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제 주민 동의 시점 간소화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순환 정비 방식으로 사업을 하면 법에 사업 시행자 지정이 지자체에서 직권으로 사업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1단계, 2단계, 2030 지금 하고 있는 이 정비 사업은
정비구역 지정과 동시에 이제 성남시에서 법에 의해서 사업 시행자로 저희 LH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지구가 순환 정비 방식 지구가 아니라면 주민들이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정하는 시점이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시행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지금 사업에 참여해서 추진하고 있는 지구가 이제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초기인데, 정비 계획 수립 기간이 보통 한 1년에서 한 2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그때 이제 사업 시행자 지정에 관련해서 민간이나 뭐 공공이나 이런 데서 이제 이렇게 서로 경합을 벌일 수가 있는데, 이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지정이 되면 주민들 간에 많은 갈등과 대립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공공이 사업 시행자로 지정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라도 정비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라도 주민들이 동의를 한다면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면은 사업 추진 속도도 더 단축을 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들 간의 그 갈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관리처분 계획 처리 기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도정법 20조에 보면은 조합 설립 인가나 사업 시행 인가는 일몰 규정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신청을 안 하면은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가 됩니다. 그런데 관리처분 처리 기간에 대한 일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합원 분양 후 일정 기간 이내에 관리처분 수립 인가를 의무화함으로써 사업 기간 장기화를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그 경기도 관내에 지금 추진하고 계획되는 재개발 사업 지구들인데요. 저희가 지금 성남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범적인 성남형 공공 재개발 사업의 그 새로운 모델을 인근 수도권으로 확대하도록 저희가 노력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부터는 토론의 하이라이트는 종합 토론 순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시를 만들어 온 방식 자체가 공동체를 해체하는 방향으로 도시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민간에게 공공에서 사실은 제공해야 될 기반 시설을 민간의 어떤 부담으로 돌리다 보니까 사실은 민간은 사업성 위주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때 많은 이제 사회적인 논의 그리고 많은 반성들이 있었는데 그걸 딛고 아마 이 사업이 더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바라는 마음에서 한 두 가지만 첨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원주민 정착률이 중요하죠. 원주민 정착에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을 이 장소에 거주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한 걸음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면 이 공간의 구조 자체가 이 사람들이 소통을 할 수 있게끔, 과거에 우리가 그 사람들이 재개발 이전에 살았던 그런 방식 속에서 이웃을 만나는 그런 지속적인 만남, 그런 관점에서 물리적인 모양을 만들어 가야 될 겁니다. 제가 최근에 한 30-4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지어진 주택 단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독일의 하펜시티나 프랑스의 메세나나 단지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스케일 자체가 휴먼 스케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처럼 고층 대규모 단지가 아니고요. 이게 지금 세계적인 트렌드거든요. 그 다음에 용적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쉬는 시간에 여쭤보니까 한 250% 조금 상회하던데 너무 낮아요. 해외 주거들의 트렌드가 도심 주거는 용적률이 미니멈 300에서 400입니다. 도심이라는 한정된 그 땅을 우리가 이번에 지으면 이게 적어도 30, 40년, 50년 갈 거 아닙니까? 이 도심에 우리나라의 한정된 땅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차원에서, 그리고 후세대를 위해서도 도심의 용적률은 더 높이 가져가야 되고, 그게 세계적인 추세고요.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도 개선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게 서울이 이제 도심이 개발되면서 결국 밀려난 사람들이 이제 성남 구도심에 정착을 했죠. 굉장히 땅이 20평, 30평 정도 되는데 기반시설 조성 책임은 사실은 공공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선도적인 실험의 무대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기금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용적률에 대한 새로운 어떤 직접 조성해 주든지 아니면 조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편의라든지 제도라든지 인허가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하여튼 기반 시설에 대한 책임을 공공에서 어느 정도는 가져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아까 이제 15%에서 20% 높이자 말씀하셨는데 이게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얘네들이 오랜 실험 끝에 매직 믹스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40%는 임대주택을 짓습니다. 총 100% 보면 40% 굉장히 크죠. 그 다음에 40%는 이제 조합원 위주로 해서 이제 분양주택을 짓습니다. 포함해서. 그 다음에 20%는 임대주택을 많이 짓는 대신 분양가를 이제 캡을 벗겨줍니다. 분양가가 없는 거 제약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임대주택에 따른 손실금을 어느 정도 보전을 해주거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소한 거지만 여기가 이제 도심의 활동이 굉장히 많은 데이기 때문에 기존의 가로 체계, 도시적인 맥락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아까도 시뮬레이션한 예시 그림이긴 하지만 그림을 보여주셨는데 완전히 새로운 주거단지거든요. 여기는 도심의 한 자락에 있는 가운데 있는 땅이기 때문에 기존의 도심의 길이라든지 그런 맥락, 주변의 상황 그리고 역을 오는 사람들이 사방에서 다 올 거 아닙니까? 이 단지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지금 현재 가로 체계, 토지용 체계, 이웃의 그런 어떤 주변의 도시적인 맥락을 어떻게 반영해서 만들어 갈 건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고민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부 다 그 쉬운 말로 주거 서비스, 주거 복지 굉장히 쉽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실제로 주거 복지에 대한 개념은 그냥 좋은 집에 쾌적한 집에 잘 살아야 된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저희가 60년대 굉장히 살기 어려웠을 시절에는 그냥 살고 먹고 하기도 바빴던 그 시절에는 그 부분이 중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OECD 국가 중에서도 상위권에 들어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지수는 가장 낮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심리적인 것과 물리적인 것이 보완이 되어서 조화가 돼야 되는데 저희 현재 지금 주거 취약계층이나 주거 생활을 보면 그 한쪽 부분은 완전히 불균형 상태로 발전이 안 되어 있는 거죠. 발전이 안 되어 있다는 게 아니라 환경 조성 자체가 안 되어 있는 거죠. 이 성남 형 공공 재개발을 보면서 10년을 재개발을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악재에 시달리다가 이제 더 이상 피할 곳도 없고 더 이상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마지노선으로 선택한 결과이지만 최적의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발표를 봤는데요. 이 주거복지의 개념 자체가 지금까지는 저희가 주거공간 플러스 주거지원 서비스 이렇게 해서 이런 거가 형성이 되면 주거복지가 되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 여기에 이제 한 차원 더 나아가서 재난복지, 안전복지 이것까지가 다 포함된 것이 우리가 살기 위한 주거복지가 형성되는 것이 아닌가. 국민들이 살고 있는 주거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부동산 문제 때문에 너무 떠들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편으로 이건 보면은 저희가 그 국가에는 국격이 있고 시에는 시격이 있고 있는데 우리가 주거 문화에 대한 주격에 대한 개념이 아직도 너무 낮은 수준에 있지 않나. 근데 이건 좀 반대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지금 강대국에 들어가 있고 OECD 국가 중에 굉장히 강대국 되어 있고 전 세계적으로 IT로서는 그 대한민국을 따라갈 나라가 없다 할 정도로 우리가 앞서고 있는데 실제로 삶의 터전이 되고 있는 우리 주거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이나 그 주식이나 금을 사모으듯이 집을 그냥 사모으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같이 전락이 돼버린 거 아닌가. 이건 조금 제가 좀 과하게 표현을 하긴 했지만 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보면 우리의 삶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실은 그 생활의 질적 변화나 삶의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나 또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분들이나 각 지자체, 정부에서 실제로는 그 주거의 문화의 격을 좀 한층 우리가 좀 세련되게 앞으로는 조금 다루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계획도 진행돼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성남시에서 지금 제공하고 있는 그 제시되어 있는 이 제안들을 보면 굉장히 실질적이고
감히 이거 뭐 공공에서 주도하지 않으면 민간에서는 감히 이런 것들을 제한할 수 있겠나 할 정도로 굉장히 흥미롭고 다이나믹한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정말 실현 가능하다면 제 생각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그 공공이 주도한 그 케이스로 아주 큰 롤모델이 될 것 같고, 이것이 혹시 플랫폼 역할이 되어서 경기도 일대 또 다른 밑에 다른 지자체, 지방의 도시에까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같이 공유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활성화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은, 지금 계획이 시작되어서 이게 완공될 때는 거의 빠르면 8년, 좀 늦으면 10년. 그러니까 제 생각엔 10년 후가 되면 우리나라 고령층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제 생각에는 거의 노인들 1인, 뭐 한 분이 먼저 가시면 한 분만 남겠죠. 뭐 남자분이 먼저 갈 수도 있고, 뭐 여자분이 먼저 갈 수도 있고, 뭐 노인분 한 분에다가 뭐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서 갈 데도 없어요. 전 국민이 다 고령인데 어디 갈 데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그냥 조용히 쾌적하게 이제 살아야 되는 상황인데, 1인 가구가 지금도 증가하고 있는데, 그때 되면은 고령화에 대한 인구와 이제 실제로 1인 가구의 그 폭발로 인해서 이 주거 공간은 과연 어떻게 될까?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맞춤형 그 공간 그 디자인을 유형을 개발하자면, 그러한 1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조금 고려를 해서 이제 그러면 시뮬레이션을 그렇게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유형을 가야 된다라고 하지만은 거기에 대한 보완책과 대안책도 지금 같이 준비를 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좀 굉장히 성공적인 그 계획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과거에 우리 도시 정비의 방법이 철거해서 완성된 그런 주거 환경을 만드는 데 치중됐다면은, 오늘 발표를 들어보니 순환형이며 사후의 유지 관리까지도 포함한 지속 가능한 형태의 새로운 제안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매우 의미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제 발표해 주신 거에 대한 간단히 정리를 좀 나름대로 해보면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는 성남 기성시가지 특수성에 따른 정비사업 정상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어려움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공공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시범사업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어려운 여건의 정체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서는 공공시행자뿐만 아니라 정부, 지자체, 정비사업 주체 등 협력체계와 제도 개선을 계속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부분은 공공재개발이 아니면 정비가 불가피한 대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데, 정비사업의 현실성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시행령 개정으로 임대주택 확대는 지자체와 정비사업의 여건을 감안해서 추진하되, 주민 의견 조사 결과를 고려할 때 분양 전환 임대주택, 동거형 주택 등을 통해 당해 사업지의 실질적 원주민 재정착을 높이는 방안에 관심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러 지자체의 여건을 고려한다면은 임대주택의 순환형 임대주택은 주민 재정착을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앞서 잠깐 논의도 있었지만은 실제로는 이 높은 재정착률을 지금 자랑해서 좋은 자랑거리가 되지만은, 구체적으로 그 재정착률에 대한 산정 기준이나 이런 거에 따르면은 사실은 다양한 숫자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초기에 큰 성과를 바라고 높은 수치로 접근하다가는 나중에 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좀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영세 상인의 재정착을 위해서 공공임대상가의 경우에는 매우 바람직한 방안인데, 실제적으로 상인들의 의지나 희망에 따라서는 역시 분양 전환 임대상가라든지 시장 가격 이하의 분양상가 등이 더 현실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공공재개발이 시행될 경우 인접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할 것인데 이에 대응하여 시가지 전역에 대한 활성화 방안 대책도 요구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 시가지 내 몇 개 단지가 더 고밀화되어 정비되는 경우 시가지 전역의 기반시설 부담이 가중될 거고 시행되지 않은 곳과 일반 지역 등 주변 지역의 정비 여건 및 주거 환경의 악영향 해소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인접 지역을 포함해서 다양한 정비 방식을 적용하고 정비와 재생 방식을 결합해서 종합적인 시가지 정비와 재생 방향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시가지 전역에 대한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재개발 방식이 전국의 어려운 여건에 있는 정비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LH의 노하우를 서울, 경기도 등 지자체나 지방공사와도 적극 협력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많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그 공공재개발의 모델이 굉장히 의미가 깊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성남형이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성남형이라는 단어를 붙였지만 빠른 시일 내에 전국 모델로 확산되기를 정말로 기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중소도시 지방에서는 방법이 지금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빨리 이러한 그 방법들이 같이 고민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말씀드린 걸로 보면 소규모 정비 사업, 집수리, 그다음에 빈집 정비, 그다음에 공공 거점 개발 그 연계형, 그다음에 이제 공공 재개발, 이렇게 보면 주민의 입장에서 이거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선택지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고, 선택의 여지가 많아짐으로 해서 굉장히 그 적합한 유형을 찾아서 우리에게 맞는 주민들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겼다는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여지가 하나 더 열려서 굉장히 좋은 첫 시도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원도심 내에 지역 간의 문제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중요한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지역 거점으로서 그 재개발이 되지 않은 지역과의 그 상대적 소외감을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고, 이게 열려 있어서 같이 지역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더불어 순환형 임대주택으로 재정 착률을 높인다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이 임대주택을 계속 늘리는 건 당연히 찬성인데요. 지금까지 이제 분리형 이제 분양하고 임대주택이 분리가 되는 차별화에 대한 부분이 이제는 조금 진전이 더 있어야 되겠다. 물론 지금 통합형으로 해서 그 자체 내에서는 그 간극을 조금 줄이고자 하지만, 아직 큰 틀에서 보면 분양과 임대주택 간에 그 차별화는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이 공공재개발에서만이라도 우선적으로 그 분양과 임대주택의 차별화를 없앨 수 있는 시도를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 분양형과 똑같은 형으로 짓고 내부적으로 지원만 달라야 하는 그런 사회적인 부분에서도의 배려가 이제는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같이 고민을 해봤고요. 근데 성남과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여건이 열악하고 기반시설도 안 돼 있는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이런 정부 보조도 없어지고 하니까 뭔가 좀 특별하게 진행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법에 도정법이 바뀌면서 그 원주민들이 강제 이주해서 생긴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특혜가 아마 들어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제도를 활용해서 아마 LH가 순환형 방식으로 재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정착률도 높이고 뭐 그랬던 성과가 있다라고 아까 발표 내용에서도 들었고 신문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봤습니다. 그것이 성남형 공공재개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공재개발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바가 지금 논의되는 과정으로 놓고 보면, 하나는 사업이 어려운 것들에 대한 극복 부분이 있고, 또 다른 관점에서는 공익성이 높은, 공공성이 높은, 그래서 민간에게 맡겨두어서는 되게 어려운 것들을 공공재개발의 이름으로 참여 좀 성공시키겠다라고 하는 두 가지 목적이
같이 어우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각각의 목적을 어느 쪽에 초점을 두느냐 또는 어느 것이 주된 그 원인이냐에 따라서 그 공공재개발의 어떤 주체라든가 사업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달라질 것인데, 공공재개발의 필요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 두 가지가 좀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협의회라고 말씀하셨던 것인지 아까 광인지 제가 좀 잠깐 혼란스럽지만 5사하고 8사인가요? 부동산 조치에 의해서 나온 공공재개발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공공이 참여하는 재개발이라고 해서 도정법 26조에 있는 뭐 순환형 재개발이나 재해에 의한 방법이나 무슨 방법이 해야 하는 것들은 공공이 시행자가 되어서 참여하는 그런 것들이고, 또 주민들이 중간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방식도 공공 재개발에서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조치라고 보고, 예, 마치겠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제기해 주신 것들 중에 우리 김영욱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용적률이 너무 낮은 문제, 그리고 뭐 기반 시설이 공공이 책임져야 된다, 그리고 특별 건축구역 지정하는 이런 문제들, 하여튼 예, 저희가 뭐 하여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할 거고요. 그리고 문 교수님이 그 실행 계획이 바로 실행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우리 성남시 총괄 건축가로 계신 홍경훈 교수님하고 우리 사회를 보시던 박상석 과장님, 그리고 LH 등등 해서 이게 성남 1, 2단계를 거치고 이 3단계입니다. 3단계를 진행하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문제를 수없이 고민을 해왔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보더라도 원하는 것이 너무 민간 재개발에 의해서 너무 지연된다, 지지부진하다, 좀 빨리 좀 추진해달라, 이런 의견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성과 투명성 있게 좀 해달라, 이런 얘기. 요것도 뭐 수많은 그 재개발 사업에서 나타나는 그 비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온 얘기겠죠. 그리고 이 재개발의 문제점, 전면 철거와 둥지 내몰림, 이런 것 때문에 나온 주거 안정, 그리고 주거비를 좀 이렇게 보태줄 수 있게 해달라는 이런 결과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출했던 내용들이고, 그러한 게 바탕이 된 성남형 재개발 사업 추진이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발표 중에 뭐 생활 SOC 복합화 부분 홍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것도 그냥 뭐 이게 책상에서 나온 얘기들은 아니고, 이것도 주거 실태 조사를 통해서 그 주민들이 원하는 커뮤니티 시설이 뭐냐, 이런 거를 반영해 갖고 인근 지역에 도서관이 없다, 수영장이 없다, 뭐 돌봄센터, 복지회관 이런 게 없다라는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서 저희가 계층 간 융합도 도모하고 이런 식으로 작업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공공이 이제 하면 제도 개선 등에 이게 좀 특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게 뭐 우리가 추진해서 잘 되고 이게 그 매뉴얼화 된다면 누가 추진해도 뭐 상관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제도 개선 부분에서 고민하는 부분은 예비 타당성 조사 부분도 공공이 뭐 이거 수익을 내자고 들어가는 게 아닌데 타당성 조사를 한다던가 주민 동의 시점도 뭐 사업 초기 단계부터 같이 고민을 한다면 더 좋은 재개발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국공유지 무상 공여 같은 경우는 배 교수님이 뭐 공공 지원을 낸 절실한 부분이라고도 말씀하셨는데, 그 도시 영세민을 이주시켜서 형성한 낙후 지역으로 현재는 한정이 돼 있는데, 이런 것도 재개발 사업의 공공의 참여가 확대되고 사업성도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환
순환형 주택 관련해서는 이게 그 재개발 사업의 그 내몰림 방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실 추가 발굴하는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임시사용 특례라든지 현재 임대주택법에 있던 순환형 주택 운영 지침 같은 게 새로 개선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 지침들 신설이 좀 필요하고 LH에서도 지금 그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등 여러 가지 임대주택이 있는데 유형 통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와 같이 맞물려서 순환형 주택도 좀 더 많은 발전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성남에서만 정착되지 않도록 하여튼 매뉴얼화해서 타 지자체들 이러한 재개발이 필요한 지자체들을 위해서 저희가 현재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꼭 공공이 해야 되냐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건 뭐 아닐 수도 있다라고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닐 수도 있다라고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하는 거와 민간이 하는 거에 어떤 차이가 있냐를 보고 어떤 게 과연 길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저희도 항상 열어놓고 같이 고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LH가 하고 있는 다른 모든 재개발도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여기는 국공유지 무상양여가 여긴 되잖아요. 여긴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성남에서 하고 있는 이 재개발 순환정비형 재개발 공공재개발이 성공 사례로서 자리매김을 잘 해야 된다. 저는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이 성공 좋은 어떤 선례가 되고 이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만족도 높고 도시 정비도 잘 되고 이렇게 되면 이걸 근거로 가지고 이렇게 좋은 일들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논리가 풀려나가지 않을까.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이제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가지고 한다고 이렇게 도정법 1조의 목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법에는 사실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이라는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정비사업의 그 하나의 측면이 도시적인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주택을 공급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면서 기반 시설을 정비를 하고 이런 측면이 있고 도심 내에 그러니까 택지가 아니라 신규 택지가 아니라 기존 도심 내에 새 집을 공급할 수 있는 중요한 주택 정책의 도구가 또 이 정비 사업이거든요. 도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도시 계획적으로 봤을 때 기반 시설이 어떻게 되고 인구 구조가 어떻게 되고 임대주택 수요가 어떻게 되고 세입자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봐가면서 정리를 하면 되는데 이 정비 사업이 움직이는 추동력은 뭐냐면 그 정비 사업의 사업성이 움직입니다. 사실은. 그다음 그 주민들이 내가 빨리 이 집을 헐고서 새 집을 짓고 싶고 내가 분담금 얼마를 내고 하고 싶은 걸로서 움직이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겉껍데기는 도시적인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추동력이라든지 그 힘은 저는 그 도심 내 신규 주택 공급이라는 여러 가지 조건들과 연결이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성남형 공공재개발도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서 했을 때 주민들이 만족을 하고 어떤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라든지 상인들의 내몰림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한 어떤 좋은 사례가 된다면 이것이 또한 하나의 이런 성남형의 어떤 공공 재개발에서 하나의 또 모델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되게 의미가 있고 또 중요한 어떤 제도적인 의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성남 재개발 사업은 사실은 2001년도에 도시재개발법에 의해서 국토부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2001년 재개발에 국토부 승인 받을 때 기본계획상에 법상에 나와 있는 법규상의 최상위 가액인 기본계획에서 순환정비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했습니다. 근데 그때의 좀 도시적인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이제 91년도에 이제 최초 그 신도시 입주를 했지 않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제 분당 쪽하고 성남하고의 갈등은 최상위층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검토가 되면서 이제 원도심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홍 교수님 말씀 따라 이 성남시 태생 자체는 국가 정책 그 시기에 맞는 계획에 대해서 형성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가장 적합한 계획이 있지만 원도심에 대해서는 고심을 엄청나게 그때는 최상이었지만 그게 이제 67년도 68년도 되겠죠 입주니까. 그러니까 20평 분양지 그러니까 구릉지가 있는데 구릉지 상위 쪽에는 20평 분양지를 줬고요. 그리고 하천이 좀 있는 평지는 뭐 30평대 이렇게 잘랐어요. 그리고 그 건축법상에 가능하도록 사이도로를 2m 심지어는 그리고 3m, 4m, 6m, 8m 요 정도 이렇게 잘랐어요. 근데 이제 특수한 상황은 뭐냐면 2001년 재개발 기본계획을 검토할 때 어디를 정비할 거냐라고 이제 예정구역을 지정을 했는데요. 그 지역을 딱 보면 현황 상황을 보면 20평 분양지입니다.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순환 정비 방식에 대한 접근 방식에 대한 문제가 좀 있는 부분인데 이제 지금 모든 분들이 말씀하신 공공성에 대한 둥지 내몰림이 화두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둥지 내몰림이 어떤 측면까지 되면 민간의 영역까지 접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개발은 이익 집단하고 연동이 걸리고 이익 집단에 대한 문제가 서로 상충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성남시는 개발하는 데가 20평 분양지. 그럼 역으로 말씀드리면 20평 분양지 개발할 때 가시는 분들은 더 이상 성남시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문제가 생겨요. 잘 아시는 것처럼 2단계 사업이 15,000세대 접근했을 때 그 광주 용인 난리가 났습니다. 빌라 짓고 막 이게 뭐냐면 사실은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그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가 뭐냐면 최초에 시작할 때는 1단계 사업 했을 때도 그랬고 성남시 모든 사람을 상대로 민관과 공공에 대한 대치가 끊임없이 이루어졌었어요. 그때는 검증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진행을 했었고 그 부분의 결과물이 현실적으로 나오는 부분인데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재정착률에 대한 학술적인 문제, 기준은 차이가 있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현실적인 문제. 성남시는 정비 예정구역을 지정할 때 규모를 동별로 하나씩 했어요. 20평 분양지 있는 동. 규모는 평균 19만 제곱미터. 기본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어마어마해야 되는 거죠. 사업의 재정착을 가지만 그게 또 다른 사회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주택, 대규모 이주 단지에 대한 문제까지 엮인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했을 때 가장 합리적인 부분이 순환정비 방식이다라는 문제. 그리고 다만 순환정비 방식은 기본계획에 정했지만 이주 단지가 꼭 수반이 돼야 되는 문제까지 엮인다는 문제고요. 그리고 공공의 참여는 그냥 사업만 진행하는 부분이 아니고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했다. 기금에 대한 지원 이렇게 연동이 걸려서 통합적인 개발 계획이 수립됐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만 현실적인 문제는 지금 아까 그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장에 1단계, 2단계에 진행했을 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현재 수진을 신흥이고요. 그러니까 2030에 예정돼 있는 주민들이 기대치가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 그거는 그 전에 해봤던 경험치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좀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어렵게 가지는 리스크를 다 포함한다라는 얘기가 측면으로 설명이 될 것 같고요. 또 말씀드린 도시적인 측면과 주택 공급에 대한 문제 이 부분은 20평 분양지지만 사실은 정비계획 아까 홍 교수님 말씀대로 그 안에서 고심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근데 가장 핵심적인 게 기반 시설에 대한 문제는 당연히 의무적인 사항이지만 거기에 포함된 생활 SOC 공공시설에 대한 문제. 계획은 좋지만 거기에 또 문제점이 있는 게 뭐냐면 계획을 실행력에 대한 문제. 그럼 시에 대한 재정이 필요하다. 그 재정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공공에서 감내해야 되고 공공이 짊어져야 될 몫이다. 거기에 국가적인 공모사업이라든지 제안에 대해서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하나 드리고요. 사업성 문제인데 뭐냐면 민간의 영역은 재개발이니까 사업성만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영역이 있지만 시가 기반시설 지원 또는
그 법적인 완화 요인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시나 시행자가 갖는 지위가 아니라는 거죠. 20평 분양지에 주인 하나 세입자 셋이면 주인도 사실은 세입자예요. 돈 빼주면 없으니까.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공공의 역할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이고 지원은 불명예인 거는 민간 영역이기 때문에 민간들에 대한 각자에 대한 주민들을 도와주는 측면이지 어떤 효과가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감히 또 마지막 말씀으로 감히 또 제가 이런 사회를 본다는 것도 저 개인으로서는 상당히 영광이고요. 또 이런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 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이 가셨지만 LH가 지금 상당히 많이 도움을 주시고 있지만 그 순환 주택 확보에 대한 부분은 계속 업그레이드 되지만 도움을 주실 수 있으면 법적인 문제까지 좀 부탁의 말씀드리고 이만 가른코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세미나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역사적인 우리 대한민국 공공재개발의 또 진화랄까요, 혁신이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저도 이제 올해 본부장으로 여기 와서 진행 과정을 봤어요. 우리 교수님 중심으로 또 성남시 우리 과장님 중심으로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고 우리 지금 동료분들이 가져다 주는 책도 공부도 하고 했는데 아까도 잠깐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론 저희가 해야 될 과제가 많긴 하지만 지금 주신 칭찬, 격려, 뭐 아이디어 또 약간의 어떤 또 다른 의견들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굉장히 잘 열심히 하면 의미 있겠다 이런 자신감도 가져보고요. 그래서 아무튼 잘 해보겠습니다. 저희 LH가 성남시와 협조해서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재정착률 교수님 우리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 부분 귀담아 듣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착이 이제 주거로서의 재정착 말고 아까 말씀하신 생태계 도시 생태계라는 측면에서 거기서 정말 생활을 계속 이어가고 그 다음에 일자리가 계속 이어지고 아까 우리가 계획에서 말씀하신 복합공간이나 공공임대상가나 또 좋은 아까 우리 말씀해 주셨어요. 분양전환 상가 저는 오늘 처음 들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들이 정말 실질적인 재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저는 그 부분에 더 초점을 두고 함께 우리 성남시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재개발에서 제일 큰 문제점은 공동체를 파괴시켰다라는 것과 생태계를 훼손했다라는 이 점은 우리 모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성남시가 테스트베드 역할과 리빙랩 역할을 한다라는 것들은 저는 성남시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기회이기도 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국가로 보면 재생정책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한 부분들을 그동안 담고 있지 않았는데 이 부분을 포함하는 전환적인 계기가 되는 것도 저는 오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민간에게 갔을 경우에는 상당히 결정하기 쉽지 않았던 것들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LH의 이런 면들이 결국 민간 부분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선의의 경쟁을 한다라고 하면 민간 시장의 건전한 안착에도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LH와 성남시 그리고 홍경구 교수님이 저는 정말 중요한 그 사건을 만드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논의했던 수많은 문제들이 오늘 그 성남시의 공공형 재개발 사업의 추진을 통해서 저는 대한민국의 건전한 정비 또는 건전한 재개발, 재생 방향의 어떤 시작점으로서의 또 실현성을 담보로 한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주셔서 앞으로 조정할 내용들도 아주 명확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드리는 당부 말씀은 모두가 모니터링이 중요하고 실행까지 안심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선례가 되기 위해선 앞으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많은 선생님들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 제 개인적으로 이런 토론자들을 이렇게 모신다라는 건 이 시기에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굉장히 노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두 박수를 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